지문 하나씩 하면서 제가 다 못 풀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세미 모의고사니까 조금 한번 생각을 조금 해보고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특히 다음 주에는 문제 좀 꼭 좀 풀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지문이 하나하나 다 너무 좀 좋은 지문들이 많아가지고 교재 만들 때 특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조금 문제를 좀 꼭 풀어봐 주시기 좀 바랍니다. 게다가 수능 특강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좀 했지만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내신에서 이번에 수능 특강을 내신의 범위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내신의 범위에다 집어넣으면은 애들이 그냥 무조건 공부하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재수의 어떤 효과를 노리겠다 이런 목적을 갖고 있잖아. 그리고 모의고사도 무조건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하고 수능 특강을 집어넣음으로써 그러니까 정시에서 어떤 효과를 좀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잖아요. 내신뿐만 아니라 플러스 정시까지. 우리는 내신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정시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지문들 같은 경우를 좀 미리미리 좀 풀어보는, 그러니까 미리 문제를 풀어보고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면서 예전에 이제 수업을 했을 때 지문을 꼼꼼하게 읽는 법에 대한 어떤 수업을 했다면, 지금은 요번에 이제 7월달 들어오면서 문제 푸는 요령에 대한 어떤 수업들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 푸는 방법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문제 푸는 방법들이. 근데 그 중에서 지금은 문제 푸는 방법 중에 이제 끊어읽기에 대한 방법들을, 구조를 핵심 잡고 끊어읽기에 대한 방법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해나가려면 여러분이 문제를 좀 풀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선수들이, 여러분이 이제 운동선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김연아가 뭐 4단 악셀을 뛰고 뭐 3단 악셀을 다 뛸 수 있는데 그 빙판의 어떤 질에 따라서 자기가 뭐뭐뭐를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그 어떤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순간순간 선택해서 바꾸잖아요. 그쵸? 여러분도 모의고사를 풀면서 그때그때 순간순간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도 문제를 풀 수 있고 저렇게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계속 쭉 제가 방법론도 꽤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해 방법들을 쭉 보여드릴 거니까,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이 한 가지 방법으로만 꼭 푸는 게 아니야. 내가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시간에 따른 방법도 있고 지문에 따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 자꾸 연습을 미리 풀어와서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데서 적용하는 연습들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꼭 미리 먼저 문제를 풀어오시고, 숙제를, 그러니까 오늘 수업이면 오늘 문제를 풀면 못해요. 꼭 오늘 무슨 일이 생겨. 가족이 많아도 회식도 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숙제는, 그러니까 오늘 수업이 있으면은 오늘 아침에 숙제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숙제를 집에 가서 오늘 숙제를 하던지, 아니면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이렇게 미리 숙제를 좀 빨리 해놔야, 그래야 안 빌려요. 알겠어요? 오늘 아침에 숙제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일요일날에 그냥, 아니면 이렇게 딱 생각하세요. 일요일날 오전은 국어 숙제하는 날, 이런 식으로. 일요일날 오전은 간만에 늦잠 자는 날, 이러지 말고, 얘네들 꼭 그러잖아. 일요일날 오전은 짜파게티 먹는 날, 이러지 말고, 일요일날 오전은 국어 숙제하는 날. 그래서 지문 3개, 뭐 비문학 숙제하는 날,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시간 한번 딱 잡아서 1시간만이라도 숙제를 하는 걸로 잡으면 절대 밀리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지난번 수업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지문에서 기준을 잡고 나누는 건데, 내용을 읽어보면 15세기 이전 유럽에서 만들어진 음악은, 자, 음악인 핵심어는 음악인데 15세기 이전이라고 시기가 지금 나와 있죠. 그러면 15세기 이전이라고 말이 나왔으면은 어떤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눈치를 좀 챘고, 음악이면 15세기 이전 유럽이면 틀림없이 그 다음에 15세기 이후의 어떤 음악하고 비교 대조하는 것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또는 15세기가 아닌 16세기, 17세기 그 다음에, 아니면 근대나 현대와 비교하는 것들이 나올 것이다. 15세기 너무 옛날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비교하는 어떤 역사 같은 게 나올 것이다 라는 감을 좀 잡아주시고, 핵심어는 일단 음악인데, 그러면 15세기 이전 유럽에서 만들어진 음악은 대부분 신에게 바치기 위한, 자, 종교적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 그럼 머릿속에 기준이 15세기 전의 음악은 무슨 목적이었어?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기 위한 거, 그러니까 신에게 바치기 위한 것이었다 라고 했어. 하지만 그래서 하지만이라는 말을 끊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기준이 하지만을 통해서 기준으로 나누는 거야. 하지만 무엇을 중시하는? 인간을 중시하는
중시하는, 자, 몇 세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인간을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어떤 예술이 전개되고? 르네상스. 그런데 요거는 배경 지식으로 지금이 아니더라도 혹시 지금 모르면은 몰랐더라면은 오늘 이후로 이제 알아둡시다. 르네상스는 음악뿐만이 아니라 인문 철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이지 않니? 르네상스 시기 이후로는 모든 중심이 뭘로 바뀌니? 인간 중심으로 바뀌잖아. 철학에서도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 그 앞에서 종교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는 게 르네상스잖아. 르네상스 시대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뭐 건축에서도 르네상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되게 광범위하게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으로는 알아두자. 인간을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르네상스 예술이, 이제는 이건 배경기술 알고 그냥 이번에는 기준을 그냥 두 개로 나누는 거. 두 개로 나눴다는 것 자체는 이 글은 비교 대조다 라는 기준을 좀 잡아줘야겠지. 그래, 이렇게 나눈 것 자체가 비교 대조잖아. 그치? 그럼 A, B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일단은 머릿속에 내가 기준이 종교하고 신이고 인간으로 두 개로 나뉘어졌다. 음악이. 근데 여기 기준은 음악이. 그치? 두 개로 나누어졌는데 예술이 전개되고, 자, 인쇄술의 발달로 악보가 보편화되어서 대중이 음악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음악이 종교적 목적뿐만 아니라, 자, 무엇에 대한 즐거움? 미학적 기쁨. 자, 미학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쁨과 미학적 기쁨과 또 무엇을? 즐거움을 얻는 데에도 다양하게 만들어져 왔다.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르네상스 시기의 음악은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우선 현대의, 자, 그러면서 이제 설명은 어디로 갔니? 르네상스 시기로 지금 기준을 잡아줬어. 그치? 르네상스 시기의 음악은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했는데, 우선 현대의 소프라노, 자, 소프라노, 알토, 테너, 그리고 뭐로 왔대? 베이스 체계의 사성부의 짜임새가 이 시대에 확립되었다. 르네상스 이전 중세 유럽에서는 기본 성부로 대부분 3개가 사용되었는데, 자, 르네상스 이전에는 여기서는 뭘 했다고? 3개의 성부. 자, 그러면 구조를 어떻게 해놨어? 처음에는 15세기라고 얘기를 했고 르네상스로 나왔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얘를 이렇게 바꿔놨지. 서술 쓰는 건 이렇게 써놨지만 문단을 르네상스를 먼저 해놓고 여기를 사성부 해놓고 삼성부 이렇게 나눴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기준을 선생님이 이렇게 써놓는 것 뿐인 거고 문장은 이렇게 써놨지. 왜 그래 놨을까? 니네 헷갈리라고. 니네 헷갈리라고 일부러 르네상스 시기의 음악은 이렇게 놔두고 르네상스 이전 중세 유럽에서는 거기를 끊어줘야 되잖아. 그치? 르네상스 이전 중세 유럽에는 삼성부를 했는데 그 다음 또 다시 르네상스 시기에 이런 식으로 말을 써줬어. 누가 문장을 이딴 식으로 쓰니? 비문학 지문이 이딴 식으로 쓰는 거지. 왜? 헷갈려라 이거지. 그냥 머릿속이 복잡해 이런 거지. 그럼 니네들은 뭐만 잡고 들어가면 안 복잡해? A하고 B로 나눠서 그냥 얘는 A고 얘는 B구나. 그러니까 너희들 기준 잡고 들어가야 돼. 어디가 어디에 속하는지 같이 글만 따라가면 안 돼. 글만 따라가면 뭐래 어디가 어디야 이렇게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헷갈리면 차라리 메모를 해도 돼. 그러니까 글 따라 읽으면 안 돼. 내가 기준 잡고 도대체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기준 잡고 어디를 속하는지 구역을 잘 나눠놔야 돼. 구역을 잘 나누면 절대로 헷갈릴 필요가 안 헷갈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신 똑띠 차려서 읽어야 된다는 거야. 그 말은, 내 말은. 매 하고 그대로 읽었다가는 뭐지? 그럼 다시 보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A하고 B라고 써도 되고 삼성부는 A인 거고, 그럼 여기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얘가 현대잖아. 현대의 성부로 와고 다시 또 르네상스 얘기를 하고 있잖아. 기준 잡고 르네상스 시기에 가장 낮은 음역 베이스가 추가돼. 그러니까 이게 추가됐다는 거잖아. 그냥. 그럼 삼성부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인 거고 여기에 베이스만 추가가 된 거네. 제일 낮은 성부인 베이스. 그치? 베이스가 추가인데 사성부의 음악이 유행하면서 삼성부 음악과 함께 사용된다. 같은 말을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자, 사성부의 성부 중 가장 높은 성부인 소프라노가 선율적 중요성을 가지고 나머지 성부들은 화음적 배경, 즉 반주만을 제공하는 사성부의 음악을, 자, 이번에도 두 가지 호모폰이라고 하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호모포니를, 그러니까 우리는 호모포니는 뭐가 베이스래? 소프라노고 나머지가 따라오는 거였지, 그치? 이거를 이렇게 순서를 일부러 뒤집어 놨어. 호모포니는 소프라노가 돼 있고 나머지가 따라온다 이렇게 하면 좋잖아. 그런데 일부러 소프라노가 먼저 오고 나머지가 따라오는 것을 호모포니라고 하고 이렇게 써준 거야. 왜? 어려워래! 라고 한 거야, 그치? 문장이 익숙하지 말래! 라고 한 거야, 그치? 그러면 내가 거기서 호모포니를 네모를 치고 소프라노 이렇게 해서 화살표로 바꿔줘도 되고 아니면 오른쪽에다 살짝 메모해도 되고 내가 잘 보이게끔만 해주면 된다 이 말이야. 내 말은 호모포니라고 하고 각 성부가 뭐 하는 거? 대등한 비중을 갖고 각각의 역할을 하는 사성부의 음악을 각각이 다 대등한 거는 뭐라고 그러니? 각각이 사성부가 다 대등한 거. 그러니까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다 같이 어쩌 하고 대등하게 되는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니? 폴리포니라고 얘기를 하네. 뭔가 이름은 귀엽다. 호모포니. 호모는 하나니까 그리고 폴리가 4개인가? 폴리포니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치? 그래, 폴리포니라고 한다. 르네상스 초기에는 호모포니의 짜임새가 15세기 말에는 폴리포니의 짜임새가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성부의 음이 동시에 울리는 화성에서 여러 성부의 음이 동시에 울리는 화성에서 각 성부의 개별적인 선율로 그 밑줄 여러 성부의 음이 동시에 울리는 화성에서 각 성부의 개별적인 선율로 당시 사람들의 관심이 옮겨간 것과 관련이 있다. 일단 당시 사람들이 뭐에다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 여러 음이 들리는 화성에서 개별적인 선율로 옮겨간 것과 관련이 있대. 왜 이렇게 갔어? 화성에서 개별적인 선율로 가는 것과 관련이 있대. 이게 무슨 말이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 주선율이 명확하여 일반인도 따라 부르기 쉬웠던 수월했던 호모폰이 울린 음악과 달리 그랬어. 자, 여기서 선택하는 건 A, B 문제를 먼저 풀어도 되고 A, B, C, D를 먼저 단어니까 풀어도 되고 그냥 요거는 A, B는 내가 읽는데 좀 내용이 좀 너무 어려우니까 얘는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무 방해가 된다 싶으면은 나중에 어휘 문제니까 나중에 풀어도 돼요. 근데 내가 예술 미학 문제가 좀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런 어휘 문제는 나중에 풀어도 돼요. 익숙치 않으니까 얘는 나중에 푸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왜냐면 말 자체가 너무 어렵잖아. 지금 호모폰이 이거 집중해야 되는데, 그치? 그러면은 수월했던 호모포니는 뭐한데? 주선율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소프라노에서 명확하고 나머지가 따라온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는 누가 불러도 된다고? 일반인이 불러도 된다 그랬었어. 일반인이 따라 부르기가 쉬웠었고 폴리포니 음악은 각 성부의 음악이 동시에 진행되어서 상대적으로 부르기가 어렸으므로 얘는 누가 불렀어? 전문 성가대가 불렀대. 그치? 그럼 여기다가도 그냥 1번, 2번이라고 써가지고 소프라노 1번, 일반인, 성부, 대등, 전문 성가대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이 없어. 아니면 밑줄을 쳐가지고 기호로 연결을 시켜도 상관없고 아니면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표시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면 오른쪽에 이렇게 메모를 해도 되고. 내가 음악이 좀 잘 안 들어오는 사람. 전 음악이 안 들어오거든요. 이름은 도레미인데 음악이 안 들어와. 우리 아빠가 박치, 엄마가 음치. 제가 음치박치. 그래서 음악이 너무 싫어. 내 음악 시간이 고등학교 때도 음악 시간이 너무 어려웠었어요. 오히려 언어 영역 공부하면서 지문으로 음악을 공부했어. 그게 더 쉽더라고. 수업 시간에 뭐 화음 놓고 뭐 3도, 5도 이런 게 너무 어려웠어. 근데 글로 배우는 게 더 쉽더라고, 음악이. 귀로 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입으로 불러야 되는 게 더 어렵더라고. 박자가 뭔가 박자 맞추는 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노래방 가면 하나 둘 네! 뭐 어려워요. 참 재능이에요. 너무 뽀에 나갈 수 있는 재능이에요. 요즘 웬만한 노래 다 잘하잖아요. 보기 힘든 귀한 음치 재능을 갖고 있어요. 일산에 알고 보면 진짜 일산의 음치 강사, 뭐 국어 강사, 뭐 도레미 막 이러면서 그래서 가짜 그럼 뭐 성악가 뭐 이런 거 나올까? 뭐 프라노 성악가 좀 어울릴 것 같지 않냐? 뭐 뮤지컬 배우 막 이러면서 조만간 너무 뽀에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 나가볼까봐. 아니야, 카메라 돼지같이 나오잖아. 전국에 돼지같이 나오면 또 약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다이어트 할 생각이 없거든. 자, 그래서
유행하면서 한 성부가 선율을 시작하면 다른 성부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앞에 선율을 모방하는 기법이 무슨 노래래? 돌림노래 화살표 사용되고 있다. 자, 그 밑에를 딱 봤더니 르네상스 음악에서는 각 성부의 음정 관계도 변화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자 봐봐. 음정 관계도 변화하였다. 음정 관계도 변화하였다 그랬어. 핵심어가 어떻게 됐니? 바뀌었지. 음정으로 바뀌었지.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끊고 음악이잖아요. 싫거든. 부담스럽거든. 질문이. 제 뇌 용량으로는 음악 너무 싫거든. 문제 한번 풀어볼 것 같아요. 그래도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과학 질문이든 기술 질문이든 여러분이 나 음악이 좀 괜찮아 사람 끝까지 읽어도 돼. 음악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고 포니 막 이거 너무 나 괜찮아. 나 너무 잘해 이러면은 뒤로 안 넘어가도 돼. 근데 이 정도 정보면 뭐래 사성구 싫으면은 넘어가도 돼. 그럼 넘어가서 자 95번 봐봐. 윗글에서 알 수 있는 제껴볼 수 있는 거 저 같으면 제껴볼 것 같아요.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르네상스 이전 중세 유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기본 성부의 수는 3개였다. 그쵸? 르네상스 이전에 3성부라고 그랬었잖아. 그치? 기준 잡아놨더니 안 어렵지? 네. 맞는 거는 무조건 O. 틀린 거는 X라 그랬죠? 그게 무조건 맞아. O. 인쇄술의 발달로 인한 악보의 대중화가 르네상스 시기가 그죠? 모방 기법은 각 성부가 대등한 지를 짜는 짜임새가 유행하면서 발달하기 시작했다. 폴리폴리 그죠? 르네상스 시기에 가장 높은 음역대의 성부가 새롭게 꺼져라 낮은 음악대의 베이스. 그치? 너무나도 확실하네. 너무나도 확실할 땐 100% 확실할 때는 5번까지 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너무나도 확실할 때야. 100% 확실할 때지. 이 찔끔이라도 불안하면 5번까지 읽어야 돼. 그런데 너무나도 확실할 때 괜히 뿌듯하기 위해서 5번을 읽을 필요는 없다 그랬어. 시간 아깝다 그랬어. 근데 우리 괜히 뿌듯하려고 하면 읽어볼게. 15세기 이전 유럽에는 미학적 즐거움을 위한 음악보다 저게 꺼져라. 그치? 뭐가요? 그치? 그래서 답은 적절하지 않은 게 맞는 말이잖아. 그치? 종교적 음악의 목적이 주를 이루어도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 그치? 뿌듯해하지 말고 이거 하나가 풀리네. 그치? 자, 근데 밑에 걸 다 봤더니 기우가 니은이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부분에서 기우 니은이 있어 없어? 못 푸는 문제네? 그럼 97번 딱 보니까 음표 못 푸는 문제네. 음표 17세기 말고 야 앞으로 못 푸는 문제네. 다시 넘어와야 돼. 어쩔 수 없이 와야 돼. 내가 하나밖에 못하려고 했는데 아쉬워하면서 와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 와야 돼요. 그럼 옵시다. 그치? 자, 왔어요. 자, 갑시다. 음정 관계를 이제 봅시다. 자, 음정 관계도 변화하였어. 자, 높이가 다른, 자, 음정은 뭐냐? 높이가 다른 음과 음 사이의 감정을, 자, 정의가 나왔네요. 음정이 뭐라고요? 높이가 다른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이래요. 이게 정의예요. 여러분 혹시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었으면 이 정의는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쵸? 전 몰랐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혹시 몰랐던 사람 있으면 오늘 이후로 이제 알아두세요. 왜냐면 사회 경제 지문의 환율이랑도 똑같은 남학생들 모르잖아. 그치?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들 음악 잘하나요? 이거 그냥 이런 거는 좀 알아둡시다. 그쵸? 나만 몰랐을까? 그러니까 음정이라고 하고 음정의 도수는 또 뭐야? 두 음을 포함한 자, 두 음을 포함한 음의 개수. 도수는 뭐라고? 이 말이 중요하죠. 두 음을 포함한 개수. 이게 도수야. 그러면 음정하고 도수는 앞으로 변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안 변해요. 그쵸? 얘는 뭐 이자율, 환율 뭐 이런 거 경제 지문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예술 지문에서 음악 지문에서 음악 중에서 솔직히 말해서 음정하고 도수하고 팔분음표 이런 거는 너무 중요한 거 아니냐? 기본인 거잖아. 그치? 컴퓨터에 뭐 이직법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0자리하고 1자리 나오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배경 지식으로 오늘 이후로는 알아둡시다. 도수는 두 음을 포함한 개수라는 거를 알아두면 앞으로는 얘를 되게 긴장해서 읽을 필요는 없잖아. 마음이 편안해지잖아. 도수가 나오면. 3도만 나오면 도레미 얘가 3도잖아. 두 음을 포함한 1, 2, 3 그치? 그러니까 저는 3도네요. 제 이름은 3도입니다. 그쵸? 저 이름은 도레미니까요. 3도 그쵸? 저는 3도입니다. 그러네요. 저는 3도예요.
넘어보에 나가야 돼요. 네, 그쵸? 자, 그러면은 도수까지 했어요. 음정의 도수는 두음을 포함한 두음 사이의 음의 개수인데,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주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친절해. 도화솔은, 또 이제 나한테 도화솔은 도, 레, 미, 파, 솔은 두음을 포함했으니까 1, 2, 3, 4, 5 몇 도예요? 5도이다 라고 나왔네요. 그쵸? 그래서 도하고 솔은 5도이다. 5개의 음이 있으므로 5도가 된다. 15세기 중엽 이전까지의 유럽 대륙에서는 또 이제 시기가 나왔네. 시기 나왔으니까 나눠줘야겠죠? 15세기 이전까지의 유럽 대륙에서는 15세기 이전까지의 여기 중엽 1호까지 유럽에서는 몇 도의 음정만은 협화 음정으로 생각을 했어요? 1, 5, 8만을 뭐라고 했대요? 협화 음정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얘를 그냥 인정했대. 협화 음정으로 1, 5, 8도만을 인정을 해줬대요.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 간의 전쟁으로 인한 문화의 교류 속에서 자,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 뭐예요? 네? 여러분? 저 누구랑 얘기해요?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 무슨 전쟁이에요? 이거 영프 전쟁. 그러니까 뭐예요? 영프 전쟁. 이거 유명한 몇 년 전쟁? 영국과 프랑스. 우리나라 임진왜란은 전쟁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임진왜란은 전쟁도 아니요. 한 전쟁이 한 100년은 일어나야. 그쵸? 100년 전쟁이잖아. 문화 교류 정도가 일어나죠. 한 전쟁이 한 100년은 일어났어요. 한 세기를 걸쳐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죠. 어마어마한 전쟁이에요. 진짜 얘네들. 지간놈들이에요. 영국하고 프랑스. 그런데 이때 문화 교류 속에서 영국의 음악이 대륙에 전파되면서 15세기 중엽 이후에는 자, 영국의 음악이 프랑스에 전파가 되면서 15세기의 대륙이라고 그랬어요. 유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영국이네요. 그쵸? 영국에 있는 음악이 이거 기준 잘 잡아야 돼. 15세기 중엽 이후에서는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에서 오면서 뭐라고 그랬니? 유럽에서도 3도, 6도 음정을 협화 음정으로 인정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자, 3도, 6도가 영국에서 문화 교류로 넘어갔다는 얘기지. 그럼 원래 영국에서 뭐가 있었다는 거야? 이거를 잘 봐야 돼. 이 말 생략했잖아. 문화 교류로 넘어가고 유럽에서 3도, 6도가 인정이 됐다는 얘기는 영국에서 3도, 6도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 협화 음정을 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얘가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 아니야. 영국이 원래 음악으로 유명한가 봐. 비틀즈도 음악의 아버지인지 뭔지 근데 하여튼 맞냐? 시조세잖아. 그치? 근데 영국이잖아. 그치? 그때부터 얘네들 영국이 그냥 하여튼 음악적으로는 좀 엄청난가 봐. 그치? 그래서 넘어갔어요. 뭔지 모르는데 협화 음정으로 갔어요. 예를 들어 자, 설명을 또 해줬어요. 예를 들어 높은 성부가 미, 낮은 성부가 도이면 도하고 미면은 3도 음정이므로 15세기 중엽 이적의 대륙에서는 불협화 음정으로 여기고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후에서는 이러한 음정을 자주 사용하게 되었대. 다시 같은 말을 얘기해주고 있었죠? 그러니까 3도도 뭐를 인정을 해줬다? 협화 음정으로 인정을 해줬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죠? 한편 15세기 중엽 영국에서는 진짜 기억나네요? 기억은 뭐였죠? 슬쩍 문제 봤었잖아? 못 푼다 문제 봤었지? 파버든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영국에서는 얘가 뭐야? 파버든. 그러면 파버든 얘는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 얘 좀 뭔가 잘 기억하려고 기억 크게 쳐도 되고. 그치? 파버든 얘 좀 눌러가면서 읽어야겠죠? 파버든은 몇 성부 연주 방식이야? 3성부인데 3성부인데 파버든은 3성부. 메모를 해도 되고 3성부 밑줄을 쳐도 되는데 일단 머릿속에 가기는 해야 돼. 3성부인데 이 3성부는 뭐만 기보돼 있어? 가운데만 기보돼 있댔어. 가운데만 기보돼 있고 얘 특징은 뭐야? 나머지 성부는 기보돼 있지 않아. 그래서 이처럼 기보되지 않는 것을 연주하기 때문에 파버든을 뭐라고 얘기하니? 즉흥 연주라고 얘기를 했어. 파버든은 뭐라고? 즉흥 연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리고 때문에 파버든에서 기보되지 않는 즉흥 연주라고 했는데 그런데 파버든에서 기보되지 않은 성부는 가운데 성부와 일정한 간격을 놓거나 낮게. 그런데 즉흥 연주지만은 일정한
음간격을 뒀어. 근데 그 일정한 음간격은 뭐라고 그랬어? 이 가운데 기보를 해서 위로 뭐라고 그랬어? 4도를 넣었다라는. 그치? 즉흥이지만은 4도야. 그래서 그것도 친절해. 엄청 친절해 이 질문. 도 뭐랬니? 레 미면 내가 그냥 보면 도레미 도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그치? 도레미 파지 그치? 그래서 파 그 다음에 뭐야? 솔 라로 연주하는 방식이다. 이런 형식이 어디로 전해졌어? 이 파버든이 유럽으로 전해져서 이제 뭘로 됐니? 유럽으로 가니까 이름이 뭐니? 호, 포, 구, 르, 동, 뽀브르동이야? 자, 유럽은 뽀브르동, 파버든 이러다가 뽀브르동으로 바뀌었네, 그치? 유럽은 뽀브르동, 빠버든, 뽀브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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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빠버르동, 빠버든, 뽀브르동, 멜스버그, 프랑스인가봐. 그치? 빠버르동, 프랑스. 그쵸? 프랑스로 갔나봐요. 자, 프랑스로 가니까 연주 방식이 아닌데 파버든과 달리 얘는 뭐가 적혀? 달리 비교적, 비교 대조적 구별해야 되죠? 얘는 뭐하고 뭐가 써져 있다고? 6도, 8도. 얘는 두 개가 써져 있어. 쟤는 가운데 거만 써져 있는데 얘는 두 개가 써져 있었다 그랬지? 그럼 두 개 써져 있는데 근데 얘도 그러면은 뭐야? 두 성분인데 가운데 성분가 없어. 근데 가운데 성분은 높은 성분의 가운데 높은 성분의 아래 4도 아래의 연주. 대신에 얘에서 마이너스 4도로 가운데 거를 연주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버블동이었어. 그치? 그래서 각 성분은 이처럼 긴밀한 연정 관계를 이루며 연주되었기 때문에 세 성분은 함께 연주된 부분에서 자, 비슷한 음의 길이 밑줄. 자, 비슷한 음의 길이 즉 가장 높은 성분의 음이 얘가 지금 8분음표이가 맞니? 얘가 8분음표면 그 밑에 있는 애도 뭐라고 그랬어? 같은 길이로 8분음표 짠 이렇게 갔다는 거 아니야. 도레미 미야 도메 이렇게 갔다는 거 아니야. 그치? 짠 하고 같이 갔다는 거 아니야. 그치? 이게 뭐라고? 버블덩 이러다 그랬지. 그치? 그리고 뭔가 건반이 나왔어. 자, 그래프나 건반이 나오면 걔를 보면서 도, 시 막 이렇게 열심히 봐야 돼? 그럼 막 분석해야 돼? 아니야, 시간 없어. 왜 그런 짓을 해? 그치? 그래프 나와서 그래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 그래프, 2 그래프 나오면은 막 뭐 그전에 막 이거 비교해서 막 이거 차이점이 뭐지? 근데 밑에 있는 설명 봤더니 이거의 차이점은 뭐다? 그래서 막 혼자 풋풋하게 내가 생각한 대로였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어차피 차이점이 밑에 설명이 나와 있잖아. 근데 내가 이거를 보면서 차이점 찾아가지고 시간 낭비야. 우리는 무조건 뭐 해야 돼? 시간을 줄여야 돼. 그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엄매를 들어가는 거잖아. 내가 왜 싫은데 엄매를 왜 해? 문법 하기 싫어 죽게 힘드는데 예외 문법 예외 나도 문법 가르치지만 문법이 싫은데 왜 해야 돼? 시간 줄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 문제에서 내가 이거 너무나도 확실할 때 왜 보지 말자 그래? 왜 내가 문제 보면서 정확하면서 왜 넘어가자 그래?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해? 다 알고 무슨 내용인 줄 알면 좋은데 왜 자꾸 넘어가자 그래? 시간 줄이려고 그러는 거야. 수특 왜 보자고 그래? 수특 왜 보자고 그래? 혹시 연계될까봐 그러는 거잖아. 시간 줄이자고 그러는 거잖아. 이게 모든 이 짓이 지금 왜 독해 왜 하고 있는 미리 왜 공부하는 거야? 시간 줄이자고 하는 짓이야. 미리 모의고사 왜 보는 거야? 왜 시간제에서 왜 보는 거야? 시간 줄이자고 하는 짓이야. 미리 공부 숙제 왜 숙제해와? 시간 안 해오는데 뭘? 미리 안 해오는데 뭘? 시간 줄이자고 하는 짓이잖아. 그치? 자, 그런데 저 음악도 싫어요. 아까 기억님 하고 갈래요. 하고 가도 돼요. 지금 머릿속에 동작이 남아있잖아. 그쵸? 얘 포브르동 파버든 해봐. 자, 96번 문제를 풀면 이번에 내가 이제 7월달에 목표는 그냥 다 잘라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잘라가지고 요 방법이 이거거든.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기억이 유행하던 시기에 영국에서는 그냥 내가 메모를 한 거 봐봐. 영국에서는 3, 6도의 음정을 협화음정으로 사용했다. 그런 있잖아. 그치? 그럼 내가 막 찾아보고 고민할 필요가 없지. 그냥 3, 6도잖아. 오케이. 기억의 형식이 대륙에 전파된 것은 전자랑 문화 교육과 오케이. 빠브르똥으로 만들어진 노래에서 각 성분은 함께 연주되는 부분이 비슷한 길이의 오케이. 빠브르똥, 포브똥에서 연주된 높은 음부의 성분이 같다면 가운데의 성분의 음도 같다. 오케이.
밑에 걸 봐. 그치? 참 칠판 제대로 못 쓴다. 참 쓸데가 없네. 그치? 참 칠판 경제적으로 못 쓰네 진짜. 지우지 않고 다 쓸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치?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볼게. 또한 르네상스 시기에는 무지카피타라는 암묵적인 규칙이 존재. 자 또 새로운 개념이 나왔네. 이거 뭐 무슨 개념, 뭐 개념의 종합 집합이야. 무지카피타는 또 뭐냐는 거야. 또 이름이 얘가 또 무지카피타. 이게 무슨 스페인어 같이 생긴 무지카피타가 있는데 무지카피타는 또 뭐래? 무지카는 뭐래? 무지카피타. 암묵적인 규칙이래. 암묵적인 규칙인데 음들을 변형하여 연주하는 거래. 그러니까 무지카피타는 머릿속에 넣어야지 암묵적인 규칙인데 음들을 변형하는 거래. 그런데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증사도의 예방이래. 그러니까 쭉쭉 읽어야겠지. 증사도가 뭔지 몰라. 사도 사이에, 사도가 뭔지는 알겠는데 네 개잖아. 그치? 사도 사이에 오음이 둘이고 반음이 하나인 경우가 완전 사도. 자, 완전 사도는 뭐라고? 이거 그냥 밑줄만 치면 되잖아. 그치? 완전 사도는 뭐라고? 오음이 몇 개? 두 개. 반음이 몇 개? 한 개. 그치?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지문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지문이? 안 도와주니?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니? 어딘지 모르니? 오음이 셋인 경우를 뭐라고 그러니? 증사도는 오음이 셋인 경우지. 자 그러면 뭐라고 그랬니?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자 이제 봐봐.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그림 보는 거야. 파와 시 사이에서는 자 그럼 이제 뭐만 봐? 파시만 봐. 그러니까 파시에서는 뭐래? 오음이 세 개 있으면 증사다. 파시 줄 쳐봐. 그러니까 그림에서 파시되지만 파시 줄 치면 되잖아. 잘 보이게 이제 그림에다 표시를 하는 거야. 그래프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 글을 그래프에다 적용시키면 돼. 그럼 파시에다가 여기가 딱 보니까 파시에니까 오음 세 개가 딱 보이지? 그럼 거기가 뭐라고? 증사도. 그럼 여기서 하나 더 할 수 있다. 더 잘난 체 할 수 있지? 뭐 잘난 체 하면 돼? 그 앞에다 하나 더 그어주고. 앞에는 뭐가 돼 있니? 오음 반응돼 있지? 여기는 뭐야? 그렇지. 완전 사도. 이렇게 잘난 척 해줘. 잘 보이잖아. 딱 보이잖아. 이렇게 탁 그어버리면 딱 잘 보이잖아. 그쵸? 그럼 내가 시험 문제를 밑에 있는 글을 위로 옮긴다고 생각을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경제 지문에서도 마찬가지야. 밑에 설명이 나오거든? 그 설명을 그래프에다가 아마 뭐 곡선 하면 이 곡선은 뭐다. 그런데 그 곡선이 뭔지는 설명 안 나오고 뭐 NBO라든지 근데 NBO는 2차 무슨 곡선이다. 한계 곡선이다. 이렇게 여기 한계 곡선이 안 써준다고. 그럼 여기다가 그냥 한계 곡선이다를 써주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식으로 눈에 잘 보이게 해주면 돼. 그러면 르네상스 음악가들은 증사도가 어떤 느낌을 준댔어? 아까 변형한다 그랬지? 변형해서 연주한다 그랬지? 증사도가 르네상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니? 증사도가 도대체 파솔라시 얘가 뭐 느낌이 들어? 불안정한 느낌을 준대. 그래서 파시를 이렇게 하게 할 때는 파시 이렇게 파시 낮춰야 돼. 파시 이렇게 가야지 안전한 느낌을 들었나 봐. 파시 이렇게 하지만 좀 약간 뭔가 안전한 느낌이 들었나 봐. 그래서 완전 사도로 바꿔서 연주했대. 그게 뭐야? 뮤지카 피타르. 자 그래서 르네상스 초기에는 가사 또 새로운 내용이지? 또 끊어줘. 무슨 정보의 총 집합 나열이야. 그래서 이거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문제 풀려면 계속 왔다 하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끊어줘서 읽어야 돼. 이렇게 정보가 되게 많은 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르네상스 초기에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정보가 너무 많아. 가사의 효과적인 표현이 경시되었지만 줄기에 이어서 가사의 표현이 강조되어서 밑줄 가사가 강조되면서 의미에 맞게 가사 그리기 기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시지. 오르는이라는 가사가 되면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오르니까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지? 그지? 그런 이러한 방식들은 그러니까 오르는 뭐 이렇게 나와. 가사가 뭐 언덕을 오르는 뭐 그러면 언덕을 오르는 뭐 이런 식으로 그 음에서 그렇게 표현해줘야 되는 거야. 뭐 말을 달리는 뭐 이런 식으로 막 표현하는 거야. 내려가
내려가 막 이러면 표현하고 거야? 어? 소프라노 너무 높고 내려가 어때? 그래? 어? 네 된다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르네상스 그치? 발견이 있었다. 자 그럼 97번을 보면 이 악보는 보프르똥을 연주하기 위해 르네상스 시기에 만들어진 노래를 기록한 악보의 일부야. 이 노래 중 높은 성부에 해당되는 부분이야. 당시 사용되는 구조를 명확하게 지켜보자 그랬어요. 자 A의 가운데 성분은 자 가운데 성분이라고 해서 A의 가운데 성분이라고 라의 가운데 성분이야. 가운데 성분은 뭐로 가야 돼? 가운데 성분은 사도로 내려줘야 되지? 그럼 라에서 사도로 내려주면 뭐가 돼? 라, 솔, 파, 미 그치? 그러니까 미로 가야 돼. 그럼 미면은 1번 아니면 2번이지? 라, 솔, 파, 미 라를 포함해야 되잖아. 라, 솔, 파, 미 그냥 숫자 세면 되잖아 그치? 그리고 파는 그냥 미는 그냥 나머지는 그냥 높은 성분은 봐봐 시잖아. 아까 시는 뭐라 그랬어? 무지타피타는 시는 불완전한 했지? 무조건 시는 뭐라 그랬어? 올린다는 말은 아예 기억도 안 나지? 그냥 무지타피타는 뭐랬어 무조건? 내린데 있잖아. 끊어서 읽으니까 하나도 내용이 안 어렵잖아. 이거 전체 다 읽고 나중에 기억하려면 되게 어딘지 이런다고. 끊어서 읽으니까 하나도 안 어렵잖아. 정보는 아열이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인문 철학은 정보 나열이 아니라 문장의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예술 지문이나 과학 원리 지문은 그냥 나열인 경우가 많아. 과학 원리나 구성 순서.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해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98번. 좀 반응 낮게 타놨지? 17세기 바로크 시대의 음악은 두 가지 양식이 공존했는데 뭔 예를들면 자 1작법과 2작법을 한다고 그랬어. 자 1작법은 뭐 한다라고 그랬니? 가사에 우선해서 성악 양식을 엄밀히 지키는 방식으로 연주하는 거고 2작품은 가사가 음악을 지배해서 가사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이 있었던 거지, 그치? 그러면 자 1번 보시면 가사의 의미 표현은 르네상스 초기보다 중기에 지민에 있었지? 바로크 시대 1작법보다 2작법에서 중시되었군.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99번. 단어 뜻풀이가 그 역대급으로 얘는 좀 쉬웠어. 그치? A와 E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랬을 때 나머지가 다 바꿔 쓰면 되는데 알려진이 뭐냐면은 암묵적인 규칙이 암묵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니? 암묵적인 게 알려지는 거니? 알려지지 않은 게 암묵적인 거지. 근데 알려진이라고 그랬네? 말도 안 되는 거지? 아, 얘는 너무 단어가 너무 쉽게 나왔어. 자, 주제 통합. 모평. 여기가 극명하게 갈리는데, 이 미학 지문하고 과학기술 지문하고 요거 두 개 다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또 어떤 친구는 과학기술 지문이 너무 이 문제가 너무 이 지문 안 읽히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이 미학 지문이 너무 안 읽히는 친구가 있어. 이게 이 두 개가 성격이 되게 극과극이야. 그래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를 좀 생각하면 조금 재밌는데 얘가 지금 둘 다 9월 모평이고 얘가 9월 모평이잖아요. 그죠? 9월 모평에 지문이 비문학 지문이 3개가 실렸는데 이 미학 지문하고 과학기술 지문 사이에 법 지문이 있었어. 그런데 이 과학기술 지문이 형식이 보니까 여러분 미리 풀어봐서 알겠지만 오늘 와서 풀어봐서 알겠지만 이 미학 지문이 가, 나로 돼 있지. 가, 나로 돼 있으면 문제가 6개 있어요. 근데 요 가나 지문으로 돼 있는 형식이 최근 6년에 최근 5년, 6년에 새로 나온 형식이야. 너무 좋아해. 요 형식이.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나온 거야. 비문학 지문이 원래 가나로 2개로 쪼개져서 안 나왔었거든? 근데 최근에 요 형식을 너무 좋아하고 계속 밀고 있어. 근데 요 형식이 꼭 어디에 나오냐면은 지문 딱 넘기다 보면 가운데쯤에 위치해. 그래서 굉장히 웅장해.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얘는 지금 우리 교재에 있어가지고 분량이 안 많아 보이는데 가나
선생님이 A3 그 되게 큰 시험지를 받아보면 이렇게 꾹꾹 페이지 이렇게 넘겨. 이렇게 실려있는데다가 문제가 6개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더 막 페이지 넘겨갖고 막 이렇게 되게 웅장하게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보다가 그리고 꾹 6문제가 있으니까 거기 꼭 3점짜리 있고 막 보기 문제 막 있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분량이 길다 보니까 넘겨. 이따가 와서 풀자 이래. 이따가 와서 풀자 그런데 그 뒤에 지문이 법 지문이었고 그 뒤에 지문이 과학 지문이야. 시간 관리를 못하는 것에 완전 대명사가 돼버렸었어. 요때 넘겼다가 요때 애들이 제일 많이 실수했던 게 시간 관리. 왜냐면 과학 지문이긴 풀어봤던 친구들이 알겠지만은 볼 때렸거든. 정보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자 그러면 가나 지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좀 풀 수 있는 지문이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향이라는 게 있어. 얘 지문이 되게 싫은 성격의 애들인데 그 애들이 어떤 애냐면 A, B의 순서를 바꿨을 때 그러니까 문맥의 의미를 왜 그런 애들 있잖아. 내가 내신을 풀거나 평상시 문제 풀었을 때 선생님 왜 이게 이 말이야? 라고 말해주면 이랬는데 본인은 절대로 그 문맥의 의미를 파악을 못하니까 자기가 아는 애들 있잖아. 저는 진짜 문맥이 그거 말만 조금만 바꾸면 그 말이 그 말인지를 일치를 좀 잘 못하는 친구들 있지. 명확하게 1대1로 딱 떨어지는 정의가 아니면 좀 문맥을 잘 못 파악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요 지문 되게 어려워해. 그럼 그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항상 문제 풀 때 또는 지문에서 문장이 뭐를 의미하는가를 자꾸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야 돼. 얘가 무슨 말이지? 뭘 말하려고 하지? 또는 그런 지문에 명확하지 않은 지문을 요점 정리 계속 해봐야 돼.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 지문 요점 정리해야 돼. 이 지문이 말하는 바에 대한 의도를 자꾸 요점 정리해야 돼. 요런 문맥 파악하는 거 문해력이 약한 친구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읽어봤을 때 뭔 소리래? 이런 느낌이 왔던 친구들. 과학 지문보다 앞에 있는 음악 지문보다 요 집을 읽었을 때 뭔 소리래? 이런 느낌이 있는 친구 있어. 근데 의외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요 지문 읽었을 때 뭔 소리래? 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한 친구들이 좀 많긴 한데 진짜 있어. 한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꼭 있어. 그런 친구들은 요거 요점 정리 꼭 하셔라고 집에서. 자 그러면 얘를 푸는 방법은 가나 지문이 있는 문제를 푸는 방법은 가를 읽고 문제 풀면 돼. 똑같아. 가를 얘 무조건 가 읽고 문제 풀면 돼. 봐봐라. 가를 읽고 문제를 봐봐. 문제 봐봐. 가만 보고 문제 봐봐. 가와 나의 공통적인 내용 정도가 있는 거지. 문제 봐봐. 가와 나의 공통적인 내용. 지난주에 선생님이 수업할 때 가와 나의 공통에서는 가에 해당되면 나도 무조건 해당된다고 그랬지. 가와 나의 공통을 찾아가지고 문제 풀면 되게 힘들다고 그랬지. 그냥 가에 해당되면 나에도 다 무조건 다 해당되니까 가에 해당되는 걸 보고 그냥 제끼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 풀리지. 가 나의 공통점이니까 가에 해당되는 걸로 몇 개를 제낄 수가 있지. 그러니까 몇 개 제끼고 안 제끼는 거는 날 읽고 풀면 되는 거고. 그치? 자, 두 번째를 봐봐. 가의 형식이지? 가 읽고도 풀리지? 자, 그 다음에 102번 봐봐. 또 가지? 103번은 자, 요 문제의 형식 잘 봐봐. 메모의 일부지. 요 유형은 무조건 가나 다 읽어야 돼. 요 머릿속에 익혀놔. 내용 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메모했다 얘는 있지. 얘 문제 유형 무조건 가나 다 읽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생각할 것도 없이 가나 읽고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얘는 못 제껴. 얘 못 제껴. 그리고 그 다음에 딱 봤더니 피카소 A 기흥 니은의 위치를 보다는 단어 없듯. 일단 몇 개는 풀 수 있어? 3개 풀리지? 가 읽고 3개 풀는 게 낫겠지? 안 부담스러워지지. 반대해도 3개나 풀리니까. 그러니까 덤벼요. 그러니까 되게 분량이 많다라고 안 덤비면 안 돼. 덤벼. 끊어읽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뒤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덤벼. 우리 끊어읽기를 배웠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 덤빌 수 있어. 미학은 예술과 미적 경험에 관한 개념과 이론에 대해 논의하는, 그러니까 원래가 미학이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미학은 예술과 미적 경험에 관한 개념과 이론에 대해서 논의하는 철학의 한 분야로서 그러니까 미학은 미적 경험에 대한 개념과 이론의 철학이래. 그치? 그래서 미학의 문제들 가운데가 예술의 정의에 대한 문제래. 그러니까 미학은 예술의 정의에 대한 문제인 거야. 그치? 예술이 자연에 대한 모방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서 비롯된 모방론은 그랬어. 처음에 미학은 예술의 정의에 대한 관련이야.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을 했다는데 일단은 이것도 순서를 바꿔놨지. 그러니까 모방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모방론을 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 거야? 그냥 아리스토인 거야. 그치? 아리스토가 말을 했는데 모방론은 뭘 해야 된대? 대상과 대상의 재현이 어떻게 돼야 되는데 재현이 닮은 꼴이어야 된다. 이게 바로 뭐래? 모방론이야. 그러니까 이 재현이 얼마나 투명해야 되는가. 이게 지금 뭐래? 투명성 이론을 전제 앞에 깔아놨지? 그러나 예술가의 독창적인 감정 표현을 중시하는 한편 외부 세계에 대한 왜곡된 표현을 허용하는 낭만주의 사조가 18세기 시기가 바뀌었네? 18세기 와서 이제 뭐가 왔어? 시기에 따른 변화네? 낭만주의. 이제 형식 나오겠네. 시기에 따라서 주의 나오겠네. 예술에 따라. 그치? 낭만주의가 나오면서 얘는 모방이 아니라 얘는 뭐를 한대? 외부 세계에 대한 이거 모방은 그냥 따라야 되는데 외부 세계에 대한 무엇을 한대? 왜곡된 표현. 왜곡된 표현을 허용하는 낭만주의. 그치? 그래서 이제 모방을 필수 조건으로 삼지 않는 낭만주의 예술가의 작품을 예술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대. 그래서 20세기 초에 콜링 우드는 20세기로 왔어. 20세기에 왔어. 누구? 또 이제 이름이야. 콜링 우드. 콜시야. 콜링 우드는 진지한 감념이나 감정과 같은 예술의 마음을 예술가의 마음. 순서가 지금 막 뒤죽박죽 돼 있는데 내가 어떤 기준을 잡아야 돼. 이론을 잡고 이론가, 낭만주의의 입장. 콜링우드는 예술가의 뭐를 한대? 마음을 예술의 조건으로 규정하는 뭐라 했대? 예술가의 마음, 예술의 조건으로 가는 진지한 관념이나 예술가의 마음, 관념, 그리고 뭐를 한대? 감정. 그치? 예술가의 마음, 감정을 하는 얘가 뭐래? 표현론. 그래서 그에 따른 콜링우드에 따른 진정한 예술 작품은 뭐래? 정신적 대상. 콜링우드는 예술은 정신적 대상이래. 그치? 또한 이와 비슷한 시기에 20세기에 또 하나 뭐가 또 나왔대? 20세기에 비슷한 시기에 뭐가 나왔대? 외부 세계나 작가의 내면보다도 작품 자체의 고유 형식을 중요하는 형식론, 표현론 말고 또 뭐가 나왔어? 형식론이 나왔대. 형식론은 뭐를 하고 있어? 누구야? 벨이라는 사람이야. 벨이라는 사람은 뭘 한다고 그랬어? 작가의 내면보다 작품 자체의 고유 형식. 그러니까 이 형식은 뭐라고 그랬어? 예술 감각이 있는 비평가들이 직관적으로 그냥 보자마자 느낄 수 있는 거. 직관적으로 뭐 하는데 식별할 수 있고, 그치? 정의는 불가능한 어떤 성질이 있는 의미 있는 형식을 통해서 미적 정서를 유발하는데, 미적 정서를 유발하는 작품을 예술 작품이라고 얘기를 한대. 자, 20세기 중반의 뒷상은 예시네. 20세기 중반의 뒷상은 자,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여기까지 읽고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너무 그냥 작가 주의들만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좀 뭔가 부족하잖아. 문제 풀기 좀 부족하잖아. 조금 더 읽는 거야, 뒷상.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뒷상, 여기서는 조금 더 읽는 거야. 뒷상이 뭐를 가져왔어? 변기를 가져다가 쌤이라는
작품을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지만, 자, 뒷상의 변기는 예술이야. 근데 일반적인 변기는 예술이야, 아니야? 예술이 아니야. 이런 일이 벌어졌어. 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 이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게 되자. 자, 이유. 얘는 예술인데 얘는 예술이 아닌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자. 자, 이게 뭐야? 문제야.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견이 됐어. 그치?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니? 두 가지 대응이동. 자, 대응이동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대응했다? 해결책이 나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니까 해결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문제점과 해결책이 나왔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준 거야. 꼭 얘들아, 해결책이 나왔다.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나중에 지문에서도 이런 말 자주 나와. 숨겨서 나와. 이거 무조건 알아야 돼. 대응이론, 대응책이 해결책이야. 문제점, 설명하지 못했다 이 말은 뭐야? 문제가 되었다 이 말이야. 문제점과 해결책이야. 글의 구조에 대한 얘기야. 글의 구조나 순서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 안 해줘. 요즘은 이렇게 돌려서 얘기해. 요즘은 역설법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요즘은 공감각적 심사 이렇게 얘기 안 해. 감각의 전이가 일어났다 또는 감각적인 심상을 많이 사용했다, 감각적인 시어를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 시각 청각을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말 안 해. 감각적인 시어를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 얘도 마찬가지야. 빅락에서도 대응 이론을 사용했다 이 말은 해결책을 나타냈다 이 말이야. 해결책을 줬어. 뭐 어떤 해결책을 줬어? 두 가지 해결책을 줬어. 두 가지 대응 이론. 뭐라고 나왔어? 첫 번째 하나는 문학, 미술, 연극, 음악 등이 서로 이질적이어서 그것을 예술이라 정의할 수 있는 공통된 요소를 가져야 되는. 자, 웨이츠가 말했던 예술 정의 불가론. 예술은 정의를 할 수가 없는 불가하다. 예술 정의 불가론이 나왔고, 자,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 나왔어? 그의 예술은 예술에 대한 정의 이론들이 겉보기에 있는 명제 형태에서나 참고 보지를 판례할 수 없는 사이비 명제이기 때문에 예술 정의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라고 했지. 다른 하나는 항상 앞에다 끊어주던지 2번이라고 해줘야지. 그치? 2번. 예술계라는 어떤 사회제도에 속하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의해 후보작용이 자는 인공물을 예술 작품으로 소개하는 자, 디키의 제도론. 디키라고 하는 사람의 뭐야? 제도론이래. 자, 어떤 사람 이름 제도론이야. 자, 제도론은 뭐에 대해서 제도론이야? 디키의 제도론은 사회제도에 속하는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후보 작품인데 그 인공물을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대해서 후보작용을 잡는 인공물을 예술작품으로 규정한대. 그러니까 뭐가 달리 하나의 작품이 특정한 기준에서 훌륭하니까 예술작품을 부를 수 있다는 평가적 이론과 달리 디키는 뭐만 자치면 일정한 뭐만 가지면 절차 그리고 관례만 거치면 뭐만 될 수 있다? 모두 예술이다 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디키야. 제도론이야. 그치? 그래서 이것들은 작품의 공통된 본질이라는 시도이자 예술의 필요 충분을 찾고 있는 조건이었다. 여기서 내가 그냥 예술 인문 지문이 괜찮은 사람은 나까지 읽어도 돼. 그러니까 내가 근데 좀 부담스럽다는 사람은 끊어도 돼. 그러니까 내가 나를 그냥 슬쩍 보면 예술 작품을 첫 번째 자료 봐봐. 예술 작품은 어떻게 감성하고 비평해줘야 되는 다양한 논의들이 있대. 자, 다양한 논의들이 있대. 그럼 앞으로 무슨 내용 나오겠어? 그럼 다양한 논의가 나오겠지? 그럼 다양한 논의가 나온다 이 말은 뭐야? 내 머릿속에서 번호 붙여라 이렇게 생각해. 다양한 논의에 대해서 번호 붙여라 이걸 생각을 해야 돼. 그치? 그러면 예술 작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무엇에 따라? 목적과 태도에 따라. 자, 목적과 태도에 따라 거기에 밑줄 쳐야지. 그러니까 목적과 태도에 따라 뭘로 바뀌어? 주요 비품 방법으로. 첫 번째 맥락주의, 두 번째 형식주의,
세 번째, 인상주의. 그러면 구조 보이지? 병렬이네. 밑에 딱 봤더니 맥락주의 비평은 1번. 그렇지. 그럼 그 뒤에는 또 뭐 나왔어? 쭉 보면 형식주의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상주의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구조 보이죠?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공통적인 정보. 자, 1번 봐봐. 우리가 나는 대충 읽었어. 대충 읽고 1번 문제 풀 수 있나 봐봐. 대립되는 관점들이, 야, 이게 대립되는 관점이었니? 이게 대립되는 관점이고 하나로 수렴이 됐다는 것은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지. 이게 하나로 통합이 되는 관점이니? 아니잖아요. 그쵸? 싹소리 하잖아요. 역사적 과정이니? 1번 아니잖아요. 그쵸? 화제에 대한 이론들을 평가할 종합적 결론? 이게 종합적인 결론이 나오니? 아니죠? 화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서로 간의 차이? 사회에 무슨 영향을 미쳤니? 화제와 관련된 관점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의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문제점 제시하고 대안을 얘기하고 있다. 그치? 일단 가에는 속해. 그치? 그럼 일단 5번까지도 읽어야지. 화제에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뒷상의 사례. 그치? 다양한 두 가지 이론을 얘기해. 근데 이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론을 시대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시대순이 먼저 나와갖고 대안. 근데 일단 뭐 가가 된다라고 치면, 근데 우리 나 대충 봤잖아. 나에서 시대순이 나왔냐? 그냥 입장만 나왔지, 그치? 그러면 제껴버리면 쉽게 그냥 말로 고민하지 말고 그냥 쉽게 뭐겠니? 4번. 나중에 나를 자세히 읽어보면서 4번이 맞는지 한 번 더 보면 되겠네. 근데 일단은 그냥 제껴도 4번이야, 그치? 자, 가의 형식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미적 정서 형식론. 미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성질을 근거로 예술 작품의, 자, 형식론. 여기 있네. 메모했잖아. 기억은 안 나는데 메모했잖아. 그치? 미적 정신을 유발하는 형식으로 변별한다. 정신적 대상. 그치? 그래서 메모해놓으면 좋다니까요. 내용 복잡하면. 그냥 선생님 좀 기억 안 나는데 그냥 메모해놨잖아. 그냥 있는 대로 메모했잖아. 그치? 근데 그게 그냥 1번에 그냥 나와있잖아. 미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을 근거로 예술 작품의 요구. 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문제를 되게 어렵게 내가 머릿속에서 되게 어렵게 풀어. 니네들이. 쉽게 풀으라고. 메모하는 습관, 정리하는 습관. 그죠? 안 어렵잖아. 자, 102번 문제를. 얘도 되게 쉬운데. 이게 되게 어려웠던 친구는 말의 함정에 빠진 거.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친구는 뭐 때문에 어려운지 아냐? 답이 없어. 답이 없어가지고 막 쫄려. 그래서 찍은 거야. 뭐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봐봐. 입장 잘 봐봐. 입장 잘 봐봐. 풀었어? 읽어봐. 빨리. 모방론자가, 자, 그럼 이론가와 예술가들이 상대해야 되는 작품을 평가할 수 있는 말로 가에 등장하는 이론가. 얘네들이잖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나왔지. 그러니까 모습이 달라도 얘가 첫 번째 질문하고 다를 게 없어. 첫 번째는 주제가 다양하게 해서 쫙 나열되고, 얘는 주제가 하나인데 쫙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입장 차이가 나왔던 것 뿐이야. 그러니까 메모가 되게 빠르면 더 좋기도 좋겠지, 그치? 정보가 되게 많이 나왔던 문제 같은 경우. 그러면 입장을 다 보면 밑에서 쳐볼까? 예술정의 불가론자가 표현론자에게 예술을 정의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 표현론자, 표현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표현론자는 표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당신이 예술가의 관념을 예술작품의 조건으로 규정할 때 사용하는 명제는, 예술가의 관념을 예술작품의 규정으로 중개할 때 사용하는 명제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술 정의에 대한 불가론자는, 당신이 예술가의 관념을 예술작품의 조건으로 불가할 때 사용되는 명제는, 표현론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 표현론자는 마음에 있는 관념을 갖다가, 감정을 갖다가 봐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술 정의를 할 때는, 예술적인 표정을 할 때는 참과 거짓을 마음으로 보는 참과 거짓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뒷상이 제도론자에게 예술가에게 일정한 절차와 관리를 거치며 예술작품이나 자신의 주장은 저의 작품 쌤 외에 다른 경기들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치?
제도와 관심을 거치면은 무조건 다 뭐가 될 수 있겠어? 예술가가 될 수 있겠지. 자, 표현론자는 낭만주의 예술가에게 당신의 작품은 예술가의 마음을 표현했으니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아도 예술작품입니다. 그쵸? 표현론자는 당신이 낭만주의 예술가에게 당신의 작품 예술가의 마음을 표현했으니까 낭만주의 예술가 대상을 있는 대로 예술작품입니다. 그쵸? 낭만주의 예술가 모방론자 당신은 대상을 재현하기만 하면 예술가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작품도 예술작품을 인정하는 당신의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 근데 1번 봐봐 그냥. 1번 봐봐. 모방론자가 뒷상이게 당신의 작품 셈은 변기를 닮은 것이 아니라 변기 그 자체라는 점에서 예술작품이 되기 위해 필요 충분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문에 필요 충분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현혹된 거야. 근데 봐봐, 모방론자의 입장에서는 작품이 어떻게 된댔어? 대상을 어떻게 된댔어? 재현해야 된다고 그랬지. 근데 첫 번째 문제 봐봐. 첫 번째 질문. 쌤은 변기를 닮은 것이 아니라 변기 그 자체면 모방했니 안 했니? 변기 그 자체를 갖다 놨는데 왜 모방이야? 변기 그 자체를 그냥 갖다 놨다니까. 그럼 모방론자가 할 말이냐 아니니? 그렇잖아. 모방론자는 모방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을 잘 봐야 돼. 이거 진짜 너무 쉬운 문제인데 말의 함정에 빠진 거야 너희들이. 잘 봐. 모방론자가 뒷사람한테 당신의 작품 쌤은 변기를 닮은 것이 아니라 변기를 닮은 것이 아니라 변기 그 자체래잖아. 그 모방 했어 안 했어? 모방 안 했어. 변기 그 자체를 갖다 놨어. 그런데 예술이래. 모방론자가 할 말이니? 틀렸잖아. 모방론자가 할 말이 아니잖아. 모방론자는 모방을 해야 예술인데 변기 그 자체를 갖다 놨는데 무슨 예술이래. 쌉소리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 거야. 그죠? 네. 자, 나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이렇게 맥락주의 비평은 여기 좀 읽어볼게요. 자, 맥락주의 비평은 주로 예술작품이 창작된 사회 역사적 배경에 관심을 잡는다. 자, 맥락주의 비평은 어디에 관심을 잡는다고? 사회 역사적 배경에 관심을 갖는다. 밑줄. 사회적 역사적 배경에 관심을 갖는다. 자, 비평가 누구? 헨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 창작된 당시 예술가가 살았던 시대의 환경,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 문화적 상황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근거로 삼았다고 그랬어. 자, 그래서 그 이유는 넘겨봐. 예술작품이 예술가가 속해 있는 문화를 구체화해야 되고 사회 특성을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이야. 그치? 그래서 맥락주의 비평에서는 뭐를 해야 된대? 시대적 상황 외에 밑줄, 시대적 상황 외에 작가의 심리적 상태, 이념,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한다. 자, 그러나 이 맥락주의는 여기서 단락 나누니? 나누면 안 돼. 그러나는 단락을 나눠놨지만 원래는 위에 붙어 있는 거야. 그치? 위에 그러나가 여기서 끊어지는 게 아니야. 이 얍세비로 셉세비로 해놓은 거야. 그러나 위에 있는 거야. 그치? 그러나 맥락주의는 뭐 한대? 외적인 요소에 치중해서 본질을 우려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 극복하는 방법으로. 자, 그럼 우리 4번 나왔지? 문제점이지? 그럼 극복하는 방법 밑줄. 그치? 극복하는 방법으로 대안이 나왔지? 대안으로 뭐하고 뭐가 나왔어? 형식주의 비평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대? 인상주의가 나왔지? 그러면은 100번 문제 확실하게 4번이지? 비평과 대안이 나왔죠? 빼박 4번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이 지문 2개 이상 틀린 사람은 이 지문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해보시면 단순해져요. 지금 내가 이 지문 2개 이상 틀린 사람은 요 정도 속도 가지고도 또 어려워. 문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설명 선생님 해줘도 어려워. 왜? 내 머릿속에서 그 문장이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도 그 말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말이 매치가 안 돼. 이거는 자기가 많이 생각해봐야 돼. 내가 정리해보면서 많이 생각하고 왜 그래요 선생님? 요 짓거리 또 좀 해야 돼. 요거 조금씩은 걸려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게 이거예요. 이
됐어? 그래서 제가 좀 알아요. 애들의 특성을. 사고력에서 추론적 사고가 어려운 친구가 있고 단어가 어려운 친구가 있고 문해력이 어려운 친구가 있고 요점 정리가 안 되는 친구가 있고 요점 정리가 안 되는 친구들 중에서도 인과관계가 안 되는 친구가 있고 차분하게 딱 되는 친구가 있는데 주어 서술어 관계가 안 되는 친구가 있고 요점 정리 한다고는 했는데 자기가 뭐를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요점 정리하는 친구가 있고 아예 요점 정리 자체를 못하는 친구가 있고 지금 원인은 되게 다양해요. 국어는 사고력이 이렇게 둥글게 완성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이 둥근 부분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몰라요. 표현하자면 이렇게 둥근 거야. 수학은 계단이거든.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위치했고 뭐 단계를 넘기면 뭔지를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연습해야 되고 어떻게 단계를 올라가야 되니까 좀 명확해서 마음이 편안해. 근데 국어는 어느 점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둥글어서. 근데 둥근데 어느 정점에 올라가면 잘 안 떨어져. 그래서 1등급 애들이 문제가 아무리 어려도 잘 안 떨어지고 다 보이는 거야. 걔네들은.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중간쯤에 있으니까 뭐가 안 보이고 막막한 거야. 답답하고. 근데 저는 그게 보이잖아요. 너희가 지금 여기쯤에 있어. 요거를 조금 하면 돼. 이게 보이잖아. 근데 말 안 하면 몰라. 여러 명을 상대하니까. 그러니까 방법론을 이렇게 던져줄 거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봐. 2개 이상 틀리면 몇 점 정리 한번 해보고 미리 풀어보라면 미리 풀어보고. 알겠어?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봐봐. 그럼 거기서 선생님 힌트 주는 거잖아요. 힌트 주는 거면 얘 지금 뭐 하고 있니? 방법으로는 인상주의와 비평이 있다라고 2가지 방법이 나왔잖아. 대안점, 그치? 그러면 형식주의는 뭐를 한대? 외적 요인 대신 작품의 형식적 요소와 구조적, 유기적 분석만을 한대. 그건 누가 그랬어? 프리드 같은 사람한테. 프리드 인물, 그치? 프리드 동그라미. 그래서 프리드는 뭐를 한대? 선, 색, 형태 등의 조형 요소, 조형 원리, 걔가 기준이야. 인상주의 비평은 뭐 한대? 모든 분석 비평의 회의적인 시각. 대박이네요. 모든 분석이 회의적이야. 그래서 예술은 어떤 규칙이나 객관적인 자료도 다 하나도 없어. 그냥 인상주의 비평가는 도대체 뭐만 있어야 돼? 비평가의 의지. 비평하는 사람의 my feel. 오케이? 비평하는 사람의 느낌만 필요한 거야. 자, 그럼 103번 문제 볼게요. 자, 103번. 그리움이라는 템플릿이 있는데, 자, 화가였던 자기 아버지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맥락이 갖다가 나오는 거고, 그치? 화가 A의 정신은 그 작품 외의 것들이 나오는 거고, 작품 전체에 따뜻한 계열의 색이 사용되었다. 이거 형식주의 어쩌저쩌고 나올 것 같고, 일단은, 자, 콜링우드의 관점을 적용하면. 콜링우드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콜링우드? 아까 전에 콜링우드, 콜씨 어디 있어? 콜링우드? 예술가의 뭐가 중요하댔어? 마음이 중요하댔지. 그래서 메모하기 좋아. 이렇게 정보가 많은데. 예술가의 마음이 중요한 사람은 낡은 신발을 그린 것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다. 예술가의 마음, 그치? 아버지의 마음? 맞네? 그치? 디키의 관점을 적용하면 평범한 신발의 특별한 이유는 신발의 주인이 화가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디키는 뭐가 중요해? 일정한 절차가 중요한 거랬지. 그 신발이 어떤 절차를 거쳐야지가 되는 거지. 근데 주인이 화가였다는 거하고 상관이 있니 없니? 없네. 2번이네. 확실하네? 보지 않아도 되네. 104번. 게르니카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게 피카소의 너무나도 유명한 게르니카. 눈물이 그림을 보고도 저는 진짜 예술적인 공간 그림 보고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네요. 아픔이 느껴지네요, 진짜. 시대의 아픔이 느껴진다. 여러분 느껴지죠? 우리 예술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배경사를 보세요, 와. 히틀러가 바스크 산악지인 게르니카라는 그 산악 지역에 30여 톤의 폭탄을 퍼부었대. 다 뒤졌네. 30여 톤의 폭탄. 터지지 않아도 그냥 맞아도 뒤지겠다. 그죠? 높이에서 떨어져서 그냥 맞아도 그냥 찌그러지겠다, 사람이. 그치? 그 얼마나 아비규환과 참혹한 현장을 피카소가 그린 거네, 그치? 감동받지 마시고 문제를 푸셔야죠. 문제 푸시면, 자, A에서 게르니카에서 발견상을 언급한 것은 역사적 정보를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하기 위한 것이고, 맞죠? A에서 A를 바탕으로, A는 기억의 관점이고, 니은은 A의 기억의 관점은 뭐예요? 기억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었어요? 니은은 인상주의 비평이었고, 기억은 무슨 관점? 맥락주의 비평이었죠? 맥락주의 비평은 사회였잖아요, 그쵸? 요 문제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한 문제였어, 그쵸?
비평가의 심리 상태죠? 작가가 아니라 누구예요? 비평가. 기준 잡으면 안 어렵죠? 누구의 입장인가를 따져보는 거야. 근데 괜히 내가 문제를 어렵게 만들지 마.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어렵냐면은 왜 문제를 자꾸 틀리냐면 문제를 자꾸 이상하게 그림에다가 자꾸 감정을 농화시켜가지고 막 지문을 막 이상하게 어렵게 막 자꾸 읽고 막 이상하게 어렵게 만들어. 되게 쉽게 풀면 되게 쉽지, 그치? 되게 쉬운 문제야. 되게 쉬운 문제를 왜 어렵게 푸냐고, 그치? 되게 어려운 문제는 다음에 나온 과학기술 문제야. 이런 게 어려워요. 자, 어려운 거 가기 전에 잠깐만 쉴까? 어우, 힘들어 죽겠어. 왜냐면 한번 끊어야 돼. 저거 그냥 그대로 다 보내면 용량이 커서 첨부가 안 돼갖고 나 또 자를 줄 몰라서 너무 힘들어 하거든? 한번 끊고